어떤 배경에 대해서 관련돼서 예, 특허 변호사의 출범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변리사법 개정이 뭐 촉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이 사실은 그동안 변호사가 자동적으로 네. 뭡니까 변리사 자격이 주어졌고 그 현행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리사 법상.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자동 자격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실무 특허법상 정한 업무 실무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이제 논의 중입니다만은 그 문제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법 제도를 보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동안에는 변호사 면제됐는데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은 1년간 실무 수속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규정이 되는가? 변리사법은 대통령령에 그 위임을 했고 대통령에서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통상산업부 장관용으로. 그 규정에 의하면 변리사회가 정해서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규정대로는 되진 않겠지만 현행 규정 봤을 때 변리사회가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허청장께서도 합리적으로 승인을 해야지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윤곽이 잡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변리사회에서 합리적인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그동안 변리사회에 사실은 전체 변리사 등록자가 한 8,000명 됐는데 저희들이 변호사 출신이 한 4,400명 됩니다. 그리고 변리사 구성 자체를 보면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 출신 시험 변제되는 그다음 변호사 출신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사소통이 전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2000년도로 일어나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좀 약간의 서로 좀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변리사 협회 내에서도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을 차지하고 전체 그 8,000명 포텐셜한 인원 중에서 4,400명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에서 어떤 그런 그 창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그런 건 내게서 전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에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회비 내고 개업을 하고 있어서 뭐 선거권, 소위 말하는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그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한 상당수가 돼서 그분들의 어떤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번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변리사회, 변호사면서 변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변리사 업무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고 준회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 업무를 하는 사람, 변호사 중에서 그 액티브하게 변리사 업무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 선거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변리사 협회에서 뭐 어느 정도 전체 세 개의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합리적 의견 개진도 하고 뭐 그 불합리한 의견 같은 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합리적 의견도 개진하고 제대로 그 협회의 어떤 정책이라는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비장님께서도 그쪽에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로스쿨을 도입한 게 그런 취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 지식재산 분야라든지 이공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제대로 또 지식재산 분야에서 제대로 법률 전문가였던 그 조력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로스쿨이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로스쿨 현실이 어떠냐? 사실 지금 변호사 시험 학원화되고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좀 약간 좀 문제점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공계 출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그 로스쿨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방학이나 이럴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거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기회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왜냐하면 변리사하고 관계도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당시에 로스쿨 입간 당시에는 사실은 직재산 전문 로스쿨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강좌 같은 것이 제대로 개설이 안 되거나 또 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실무적인 교육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직재산 산업에서는 저희 그동안 변호사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제대로 서포트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학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실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도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전문성이 그동안 없다고 이렇게 느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만약에 변리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기여도 해왔고, 그 다음 국제 네트워킹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직선 자체가 지금 글로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계성이 있습니다. 변리사는 아니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네. 궁극적인 모든 궁극적인 분쟁 해결은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 사실 굉장히 법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법 소비자 측면에서 그 제대로 된 그 법률 서비스, 지식재산 분야에서 그냥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하면서 또 변리사를 활동하는 그러면서 당분간 이 중에서는 여기서 공대를 나오고 아니면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직전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좀 더 소송에 집중하고 변호사의 역할이 좀 더 강한 분도 많죠. 그래서 전문성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좀 더 저희들이 그 기초적인 지식이나 특허 명세서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배우고 또 같이 이렇게 그런 배움하는 장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점수를 쌓아 나가서 제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IT 지식산 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제대로 서비스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그런 것 제대로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건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저희들이 그걸 보고 로스쿨이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반영을 하고 미국에서는 ABA가 항상 업그레이드해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승인을 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퇴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로스쿨생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로스쿨생들도 그래서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과학총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또 각종 특허 관련된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특허 계물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만 특허 전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턴이라든지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습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실무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로스쿨 교수님들이 굉장히 손을 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여건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교수님이 한계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뭔가가 매개체가 있고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단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약하고 그다음 대한변협은 워낙 다양한 형태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전문화된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 그러니까 변호사면서 직책하면서 월세비 내고 실제로 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고 제일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런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정말 지식재산 사는 데서 제대로 가장 중요한 그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를 양산해주고 그게 그럼으로써 실제 지식재산 사람이 국제 경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자는 취지고 그 다음에 로스쿨도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시장 와서는 지금 옛날같이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옛날 특허 명세에서 작성하고 소송이지만 소송도 그렇게 건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특허 명세에서도 사실은 극단적으로 하면 30만에서 한 100만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일정한 특허 출원 건수를 하는 게 우리나라는 한정적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 5위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옛날에는 동산이 중요했다 부동산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많지만 지금 부동산에서 지식재산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 활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지식재산입니다. M&A도 지식재산을 제대로 알고 그때 가치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전문이 필요성이 변호사로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M&A를 하더라도 그래서 지식재산을 모르고 어떻게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됩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가장 중요한 건 지식재산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최근에 외국 우리나라에서 전권회사 쪽에서 투자은행 얘기한 그런 회사에서 외국의 회사를 M&A를 했는데 부가적으로 그때 하나 IP 같은 게 유명한 게 있어요. IP가 재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사라 한 50억 되니까 조금 등록하면 된다 그랬었는데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사수 손해보냐 알 수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팔았는데 1년 만에 이게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굉장히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나 컨설팅 전문가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단지 금액이 적은 것은 몇백만부터 몇억, 몇십억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밸류에이션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M&A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 활동에서 손해배상 분야에서도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위원회 민간위원을 했지만 밸류에이션은 계속 2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찾을 수 없는 분야고 근데 계속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시는 금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 가치가 얼마큼 됐냐를 보고 거기다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솔직히 말해서 조그만 기업에 갔을 때 하고 그것이 무슨 구글이나 애플 같은 큰 기업에 쓰는 지시사항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한 메커니즘이 있지만 어쨌거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재산에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은 이것이 그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그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쪽을 지식재산 침해로 해서 그 진입을 차단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단시켜서 아예 근본적으로 이 어떤 그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그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사실 문제는 있죠. 그 공정거래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을 진입시키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공정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그다음에 소송을 해서 이제 소송을 침해시켜서 막 손해배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완전히 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계속 돈이 되니까 그거를 자기가 어떤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패키지해서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듣고 돈이 되는 거니까. 근데 IP를 패키지를 어떻게 하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게 제대로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지식재산은 이제 옛날에 한 개, 두 개 파는 거지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패키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지식재산 없으면 그걸 만들어서 구입해서 넣어서 패키지화시켜서 파는데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각종 컨설팅이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로펌 같은 제가 미국에서 뭐 작년에 2월달도 하고 7월달도 갔습니다만은 그거 가서 뭐 어떻게 패키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IP 그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로펌에서 파트너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해서 IP 어떤 분야의 IP를 찾는 기능, 파인드 피를 따라갔거든요. 찾아주면 그것도 받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뭐 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패키징을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크고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시장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구매력이 적으니까. 지금 글로벌 파악이는 모든 것이 거의 다 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통일화 조약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통용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래서 시장을 전 세계로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사실 로스쿨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제대로 지금 7, 8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됐냐 이거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뭔가 그에 대해서 그거는 언론에서 사실 해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저 전문가 집단이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 문제점을 제기해주고 언론에 날려주고 그 다음에 하면서 계속 지적인 산업이 제대로 그 법률 지원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특허 출력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까지, 중고까지 아니면 기존의 그 분쟁 해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그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된 사법 소비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제4차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지금 디지털 시대니 글로벌 시대니 AI니 온갖 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제대로 된 그 국제 경쟁력을 가진 어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변리사 분들하고 있던 관계가 좀 언론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게 좁은 시장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적은 시장에 뭐 하는 거 한데 특허 명세 작성하는데 30만에서 100만 정도 그 좁은 시장에 뭐 같이 여러 사람이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변호사 들어오고 하면 그것이 뭐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서로 먹거리의 문제다든지 뭐 직역 다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시각을 넓혀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로 글로벌로 넘어가면 시장이 큽니다. 큰 시장에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분들만 해도 적고 변호사만도 약합니다. 사실 변리사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은 우수하겠죠. 아무래도 뭐 그 성격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 아무 공청에서 저희들 강할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든 이것이 뭐 같이 협업이 되든 뭐 아니면 뭐 어떤 인터그레이션이 되든 어떤 형태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종합적인 토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팀이라든지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은 수요를 그 국내 기업도 글로벌 마켓에서 다 들어가고 지금 타켓이 글로벌 마켓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해서 시장이 잡아서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글로벌 마켓에 나와서 글로벌 수요를 해주려면 제대로 된 이게 그 전문성을 부과시키고 또 경쟁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문성 부분은 시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노력을 할 자세가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변호사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서로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전문가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문가가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지금 네이버에서 치면 다 답이 나옵니다. 사실 변호사 사무실 안 가더라도 네이버 하면 치고 지금 로봇 변호사 제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미국 ABA를 갔을 때 지금 보면 가장 이슈가 그렇습니다. 한 법률 그 수요의 한 60, 70%는 로봇 로이어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주 이렇게 고도의 20, 30%는 사실은 현재 전문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은 섭외를 할 수가 없고요. 이 30% 자체도 유엔 보고서에 하면 2045년에는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사람의 두뇌를 앞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이색을 지금 다투고 뭐 이렇게 오픈의 그 AI가 하고 서로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곧 캐치업되는 것은 금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뭐 이기고 지고 떠나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과연 법률 변호사업계도 뭐 법률 전문가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더 부각시키고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법률 교육이라는 측면, 그다음 법률 전문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어떤 제공자를 어떻게 생산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도 제대로 실효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뭐 변호사 시험에 급급해서 제대로 지시선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들 한번 나중에는 한번 뭐 여러 가지 집행과 원언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실태 부분도 저 조사는 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걸 시정을 해야 되는데 로스쿨 제도를 아직까지 뭐 더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한 실효성이 사실 보시하고나 돼 있고 약간 제가 그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그 미국에 나와서 로스쿨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로스쿨 제도라는 것은 연수원을 예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무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로스쿨 1년차 때 사실은 그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사실은. 변호사 법무에도 약하고 그다음 특히 GSM 관련돼서 그런 전문기관도 없고 그다음에 아니면 저희가 변호사 협회 내 단체이기 때문에 변호사분들 아니면 관련된 그 컨설팅 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분이 가서 여러 명 가서 인턴이라든지 뭐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줘. 그다음 또 그분들도 법률 전문가들 그 예비 법전을 받아들이면서 그 교육도 시키고 또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도 얻고 그다음 리소스도 가지게 되고 나중에 또 활동하게 되면 서로 어떤 콜라보레이션 하시는 여지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으니까 이랬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 교수님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뭐 강의가 사실 바쁘고 바쁜데 과연 어떤 그런 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변호사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에 대한 아무래도 정보도 빠르고 또 변호사 협회 내에서도 그런 변호사 협회 내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좋은 취지 원래 로스쿨 제도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사실은 저희가 해가 자리매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언론에서 마치 이것이 뭐 직역 다툼이라는 건 정말 그건 참 뭐랄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터뷰를 뭐 자주 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인터뷰를 응하게 된 것은 그런 걸 제대로 알리는 측면이 크거든요. 자, 그리고 언론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로스쿨 제대로 도입하고 지금 뭐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점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원래는 지식재산문의 특히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야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건축이니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뭐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하지만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학교에도 법대 나와가지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한계가 있다. 어떤 사람은 최근에 대학원에 뭐 공학 야간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벌써 나이가 들어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학부 때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스쿨에 와서 법률 공부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지식재산 산업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 국가적인 가치가 창조적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스타트업 이런 거 다 정말 가장 핵심이 IP거든요. IP를 어떻게 제대로 그거를 활용하고 IP를 관련돼서 그거를 파이낸셜
경쟁식을 일으키고 뭐 크라우드 펀딩도 하나 그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 하는 부분에서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고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또 법률적으로 그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그 창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해요. 큰 기업은 사실 먼저 세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스타트업에서는 IP가 유일한 자산인데 IP가 가기 직전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정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잘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과 아이디어는 사실은 표현이 된 것은 저작권에서 표현된 것은 보상이 되지만 보호가 되지만 아이디어는 보호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표현으로 가기 직전에 아이디어는 또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미국에서는 아이디어 보호법 관련된 뭐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약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의 실효성 부분도 거의 다 공개가 되면 잠깐 그걸 사용하는 잘못하면 악용되면 사실은 그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 그 표현까지 들어갔으면 뭐 보호를 받겠지만 그 직전 단계의 사람이 사실은 그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데 법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그런 부분에서 지자나 전문 변호사, 전문 법률 전문가가 그것을 법제화하는데 어떤 의견도 개진해주고 또 그러면서 또 법제화되고 또 문제점은 또 보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어느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서로 경쟁을 통해서 또 전문성을 계속해서 구가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사고 소비자가 그 부분에서 판단해서 실제로 뭐 어떤 그 법률적인 수요를 공급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대한 특허 변호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됐으면 오해가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뭐 활동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 전문성을 추구해서 그에 따라 시장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청을 의뢰를 받는다든지 그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해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이거 좋은 시장에서 서로 그냥 또 싸워서 이렇게 한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원래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처럼 제1법칙처럼 이렇게 또 만약 경제에 되면 우리가 더 글로벌로 더 찾아가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시장은 실제로 특허 출연 작성하는 3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보면 직원들이 작성하는 걸 간단히 보는 정도고 또 그 범위에 있어서 특허 무효 심판율이 높은 이유는 거기서 제대로 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부분이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 무효 심판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더 같이 그 전문성을 더 부각을 시키고 또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여러 전문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좀 인터그레이션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지식재산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데 사실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벨서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7월 20 정한 날짜는 7월 28일인가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법은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시행령 부분이 이제 규정이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사법연수원 졸업한 사람이나 로스쿨 졸업한 사람은 이 법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업무 동력을 이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조인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변리사에 등록을 하면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부터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년부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주대계가 로스쿨 졸업생이 되는 거죠. 로스쿨 졸업생이 사실은 학부를 마치고 그 다음 3년간 로스쿨 공부를 했는데 또 그러면 거기다가 또 할 것이냐.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변리사는 전문 과정이 없습니다. 시험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리사는 1년간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변호사들은 3년간 옛날에는 연수원이 2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면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3년간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똑같이 변리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방에서 공부해가지고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데 그 사람과 동일하게
만약에 취급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미미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동격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로스쿨 도입이 됩니다. 로스쿨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5번의 변리사법 개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똑같이 그걸 한다 그러면 사실은 아니 4년을 공부하고 또 3년을 공부하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특히 만약에 학교에서 공학적인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데 그건 그 진입을 너무 강화시키는 문제가 되고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을 수 있어서 뭐 그건 약간 미묘한 문제라서 그런데 그래서 뭐 지금 그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뭐 이쪽에 갑자기 뭐 진출해서 이런 책임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시각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피상적으로 판단해서 그런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지식재산 분야에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자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7, 8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효성이 약하고 이게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스쿨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식재산에 필요한 우리나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그런 시대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미망산업은 그쪽밖에 없는데 앞으로 지식재산을 무시하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사실은 사회 지원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야 돼요. 국가기관에서 뭐 특허청이라든지 미래창조부라든지 과학부라든지 아니면 뭐 지재위, 제가 지재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변호사에 대한 인식, 제대로 뭐 일도 안 하면서 잘 모르면서 뭐 그런 일부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공대 나오신 분도 사법시험 출신 중에서도 이번 연수 나오신 분들도 제가 가보면 실제로 공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사법시험 학기 위해서 2년 정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특허 출원부터 해서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적인 부분, 특허 출원 부분도 기초 지식이니까 해야 됩니다. 하지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대한 그 변호사협회에서 지식재산 연수를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네. 만들어서 6개월 과정을 해서 그게 최고의 강사진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운영위원을 하고 저도 뭐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야가 사실은 지식재산과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스타트업에서 돈이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지식재산을 만들어서 그걸 또 모노타이제이션, 그 돈을 돈으로화시키는 활용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가지고 아까 말했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컨설팅 이런 부분, 패키지 문제라든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저 중요하거든요. 뭐 궁극적으로 만약에 망가지면 뭐 법원에 가서 아니면 뭐 중재를 통해서 분쟁기를 하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 단계에서 어떻게 이걸 모노타이제이션 하는 것이냐, 활용해서 뭐 소위 말하는 그거를 현금화한다고 할까요?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모노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걸 기초로 해서 또 자금을 받아야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버 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앱 하나 가지고 뭐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강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좀 비교하면 오프라인은 절대적으로 고비용 구조입니다. 온라인은 저비용 구조예요. 그래서 온라인의 예산은 우버앱 같은 데는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은 엄청나게 고비용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뭐 장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이 절대적으로 설정해서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우버앱과 같은 자동차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동차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사 문제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우버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각자가 다 사업자고 사업자를 어떤 형태로 융합시키고 인터그레이션 시켜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그러나 여러 가지 뭐 현행 규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 현행 규정에 맞게 그걸 또 제도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창업자는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 법률적인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줌으로써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사한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전 세계 로컬에 전 세계의 어떤 법이 다 다르니까 그 법에 충돌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글로벌한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뭐 브라질 변호사만큼 브라질을 하는 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플랫폼을 만드는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지금 가장 뜨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상 공간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주커버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4세대 플랫폼, 그러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가상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대한특허 변호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지식도 얻고 그다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국내 내셔널 와이드 지방 변호사분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좀 온라인화 시켜서 네트워크화 시키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내셔널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초대 회장으로서 굉장히 소명감을 느끼고 그것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상임 이 수준으로 지금 일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1995년대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그 홈페이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 회사가 그 인터넷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헌을 하다 보니까 최초로 한국일보에서 인터뷰도 하고 해서 최초로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95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현실이 리얼 월드가 있고 사이버 월드가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수요에 더 맞는 것은 사이버 월드라는 거죠. 더 디자인화가 됐다는 거죠. 맞춤형이 됐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리얼 월드에서는 사실은 뭐 미팅하는 데서 만나고 하는 게 오늘도 오셨지만 근데 뭐 사이버로 되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유명한 영화처럼 오히려 사이버에서 어떤 뭐 사랑을 하고 남녀 간에 그것도 유명한 영화를 보면 그런 약간 좀 공상 요소가 있지만 그거가 곧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공지능을 앞서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그 메모리가 사람 내에 있는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지만 슈퍼컴퓨터를 넣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죽더라도 제 손자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컴퓨터에다가 인형만 씌우면 그것이 사람이 되는 거죠. Artificial Human Body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거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지체산이 지금 우리는 지체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입장벽을 만든다. 아니 로스쿨 쪽에서 제대로 로스쿨 제대로 활성화돼서 그 어떤 법률 전문가를 제대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저는 생각 국가는 더 이상 사실은 어떤 사람은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사회 지원 인프라의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이버에서는 사실은 국가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 경제 주체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법인세를 너무 올려서 모든 법이 우리나라에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나라 가서 못할 바가 없거든요. 인터넷 회사는 거의 전부 다 외국에다 지주에서 만들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국가도 국제 경쟁에 이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 지체산 그 틀을 하면서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리그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보호할 수 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요즘 다 이게 법률 영역인지 어떤 다른 재무 영역인지 사실 융합되어 버렸으니까 제대로 법이 보장을 어떤 지체는 보장을 받으면 그게 다 파이낸싱이 가능한 거고 파이낸싱 이렇게 했으면 그에 따라서 더 이렇게 좀 더 정교한 IP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패키징화 시켜서 그것을 캐시화 모노타이제이션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떤 세계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전략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도 지재위가 있고 미래창조부가 있고 특허청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재위가 기능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한 년 동안 했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기능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실은 종합적인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국가적인 과제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G2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IP 부분에서 특히 IP 파이낸싱에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어요. 중국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IP 파이낸스, 특히 담보, 그냥 단순 커머셜 뱅킹적인 어떤 IP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잡아서 해주고 저 정부에서 손실의 한 50%를 한 달 만에 그대로 다 보존해 주는 식으로 우리나라 유산 제로가 있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으로 해서 그좀 뭐 그거는 좀 더 좀 그 민간의 능력이 맞겠지만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아시다시피 뭐 그 사실은 특허 개물이라는 특허 전문 관리에서 우리는 사실 그런 회사가 크게 없습니다. 인터넷 사도 일이라는 건데 지금 그것이 한계점이 있고 그런 회사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IP로 어떤 걸 채굴도 하고 거래도 이것도 거래가 많이 있으면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견적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가 있고 그래야 되고 이런 그런 나중에 있는 그런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컨설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컨설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리걸 플래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 이 같은 경우는 로컬이 중심이 돼요. 왜요? 현실적으로 전환되는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을 해서 아웃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은 판단은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분명히 각종 컨설팅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인터그레이션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기본적으로 뭐 다 분야는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저희 대한특허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특허 전문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향상이 돼야 되거든요. 뭐 제 의견에 또 뭐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것이 IP 전문 회사가 너무 많아서 괴물화 시켜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돼 있지만 우리는 너무 없어서 사실은 아무런 오히려 부작용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학자분들은 부작용부터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작용을 뭐 당연히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작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회사들이 없습니다. 인터넷 디스커버리도 최근에 그 출범한 지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문제점이 많고 뭐 자주 인원이 교체되고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 제대로 사실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기업을 가진 공공성을 가진 그런 회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간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 구조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린 말씀은 뭐 누구보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식재산 문제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창조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명 정전 정부에서는 그것이 뭐 지식재산이라는 표현을 했고 기대유지가 됐고 지금 창조 경제지만 창조 경제는 지금 지식재산이거든요. 지식재산 제대로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식재산밖에 없습니다. 지식재산 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어떤 지식재산이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보호할 것이냐? 미국에서는 사실 아이디어도 보호하는 법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사실 법률상으로는 보호를 못 받는 제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가기 직전 단계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직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실은 뭐랄까 새로운 어떤 질서가 정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시장 기반도 되고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이렇게 더 콜라보레이션이 월드와이드 좀더 필요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좋게 보면 서로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같이 다 전문 영역이 다 있으니까 뭐 변호사도 똑같고 뭐 변호사라는 집단을 얘기해서 좀 변호사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이쪽 분야 전문가가 이거 다 같이라고 뭐 이게 변호사라든지 변리사 이게 다툼이 아니거든요. 각자 분야에서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분들 강점 있는 부분이 어떤 형태가 프로젝트 베이스라든지 뭐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같이 인터레이션이 돼가지고 융합되고 통합돼서 그에 따라서 어떤 좀 더 경쟁이 있고 지금 글로벌 마켓이 지금 뭐 결국은 타켓 마켓이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주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뭐 이걸 왜 들어왔느냐 뭐 이거가 뭐 이렇게 그런 지경 문제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크게 보면 변호사나 어떤 뭐 두 그룹을 보면 뭐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네트워크가 더 만들어지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저는 이제 영업 비밀이라든지 상표라든지 뭐 저작권 이런 쪽으로는 좀 많이 하고 저작권에 부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특허 부분이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특허 문제가 들어오면 또 아무래도 그 같이 그쪽에 더 특허 분야도 그렇잖아요. 전기의 전문가도 있고 뭐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뭐 파마시티컬 뭐 약학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뭐 어떤 A 변호사가 이 사람 전기에는 전문가지만 뭐 파마시티컬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융합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한특허 변호사회가 플랫폼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작성한 어떤 그걸 자기 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정말 그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굉장히 인터레이션이라든지 할 때 콜라보레이션에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사법 소비자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사법 소비자가 그 법률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제대로 된 정말 주문하는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저는 그 굉장히 이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가장 잘한 업적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한특허 변호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있는 변호사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현재 있는 변호사는 아무 문제가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 개정하고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정말 로스쿨하고 지금 앞으로 나오는 법조인들 특히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를 그 관심 있고 그쪽에 전문을 하는 그런 변호사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교육, 그 다음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 어떤 그 네트워크 이런 것을 쭉 해나가고 그 다음에 로스쿨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견 기준에서 개선대로 하고 정책 당국자를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하고 지금 지식재산 산업에서 구조자 지금 관리 체계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뭐 GJ 같은 경우에는 총실 소상에서 지금 미래부 소속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능 약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서 창조 경제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이렇게 사실은 그 각 분야별로는 각 부처별로는 의견을 개진하지만 이거 종합 통제하는 기능이 약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그런 문화등 미래전략 기획관이라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피드백에 대해서 사후 평가 부분이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다 보면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 들어가면 또 이런 관료가 될 수 있으니까 민간 영역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자극이 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통해서 또 당연히 뭐 저희들은 생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누구 직역의 다툼이 아니라 이래서 모든 전문가가 같이 이렇게 자기의 전문가에서 전문성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부족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보충을 해서 제대로 된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아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뭐 시장 방향성이나 사실 뭐 거의 원래 늘 계속 존재해왔던 뭐 변화가 따로 출범하기 전이나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딱 개정 자체를 계기로 보자면 지금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제가 보기엔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자격 부여 과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룰링할 것이냐, 그리고 IP 산업에 대해서 제도 규제에 정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이 되겠다. 이 두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건 오해인데 뭐 지지선 그 로스쿨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이슈가 뭐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